세상엔 많은 부모가 있죠. 어느 부모는 자식에게 죽는 그날까지 짐이 되지 않고자 죽으림을 다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어느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의 도리를 운운하며 그 책임을 묻는 부모도 있죠. 어떤 부모이든 간에 자식으로서 제 부모를 챙기고 공양하는 일이야말로 키워준 은혜를 갚는 일이자 마땅하게 해야 하는 도리겠지만, 저는 지금 어떤 부모를 선택해 그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지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어요. 어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냐 괘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로서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막 40이 된 새아이의 엄마이자 얼마 전 다시 일을 시작하며 겨우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 한참 회사에 적응 중에 있는 두 번째 신입사원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 손에서 남은 유년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저 다른 집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슴 한편 먹먹한 사연 하나가 저희 집에도 존재할 뿐, 아버지는 30여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시며 저와 오빠를 바르게 키우고자 부단히 노력하셨죠. 그 결과 저와 오빠 모두 명문대에 입학하며 큰 어려움 없이 대기업 입사를 이루어냈고, 두 자녀가 장성해 제 밥벌이를 할 나이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오빠와 저는 제법 나이가 차고서야 철이 조금 들었는지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유해 보았지만, 아버지는 저희가 시집장가 들적 자신의 재혼이 흠이 되어 보이기 싫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죠.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겠냐마는, 그땐 저희 남매 모두 결혼한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의 우려가 어쩌면 괜한 걱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가 완강하신 태도를 이유삼아 더 이상 그 뜻을 꺾고자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 모두 제 각자의 삶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갓 신입사원 워크숍에 참석해 처음 겪어보는 사회생활에 선배들 눈치나 살피는 아직 대학생 티가 역력한 어리버리 그 자체였죠. 그렇게 한참을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저희 부서 대표로 저희 회사 워크숍의 전통인 콩 옮기기에 선발되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과대표를 맡을 만큼 내성적이기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에 가까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선배들의 기대찬 눈빛을 마주하고 있자 하니 면접 볼 때도 없었던 긴장감에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내내 떨어뜨리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얼굴은 벌개지고 손에는 어찌나 힘이 들어갔던지 결국 손에 쥐가 나서 더 이상 콩을 옮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죽을 죄도 아니고 적당한 너스레와 쇼맨십으로 잘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땐 그런 노련함 따윈 저에게 있을 리 만무했고 눈앞에 펼쳐진 선배들의 실망스런 눈빛에 제대로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던 찰나 제 옆으로 누군가가 다가와 젓가락을 가져가더니 있는 힘껏 콩을 옮겨 담더군요.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였어요. 그는 단숨에 콩을 그릇에 옮겨 담더니 빈통을 머리 위로 올리며 그와 함께 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저희 부서의 승리를 알렸어요.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적진의 깃발을 뽑아 돌아온 장수처럼 말이죠. 그의 승전고 덕분에 저희 부서는 의기양양했고, 그 덕분에 분위기에 휩쓸려 저의 실수도 잘 무마되는 듯 보였죠. 저는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이자 저희 부서의 하나뿐인 남자 동기이기에 잘 지내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저녁 회식 자리에 술잔을 들고 그의 옆자리로 찾아갔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맥주 한 잔을 따라주며 아까 고생했다고, 충분히 의수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는 접어둔 채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업무에 뛰어들었고, 저희 부서는 회사에서도 핵심 부서에 속해 있어 업무를 배울 새도 없이 실무를 하느라 매일이 밤샘 야근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중 몇몇 핵심 부서에서 핵심 인력을 창출하는 큰 프로젝트에 저희 부서 중에서는 저와 저희 남자 동기가 뽑혀 함께 TF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아직 신입사원이기에 프로젝트의 중추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마음만큼은 이미 베테랑 선배들 못지않았던 저는 꼭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퇴근을 한 뒤에도 늘상 남아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없을지 업계 동향 분석 등 이것저것 혼자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과욕은 결국 과로를 불렀고 결국 퇴근길에 쓰러져 입원을 하고야 말았죠. 1분 1초가 바쁘게 돌아가는 프로젝트이기에 작은 역할이라도 그 부재는 팀의 결과로 이어졌고 저는 정말이지 선배님들은 물론 팀원들 볼 낯짝이 없어 이대로 죽고만 싶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남자 동기에게 몰래 연락해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물었어요. 그러자 자료를 가져다 주겠다며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묻더군요. 그 후에도 그는 고작 3일이지만 제가 입원한 내내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찾아와 식사를 챙기고 진행된 업무 현황을 브리핑해주며 제가 프로젝트에 복귀해도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여전히 그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회식 자리에서도 역시나 부드럽게 스며들어 동기들이고 선배들이고 모두들 제 옆에 그를 불러앉혀 그의 술잔을 채워주느라 제법 술을 마신 것 같았죠. 저까지 그의 술잔을 거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얼추 회식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그가 저 멀리서 뛰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술도 많이 마신 것 같고 하니 내일 맑은 정신으로 말하라며 그를 돌려보내려 하자 그는 술 기운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평생 입도 못 댈 것 같아 냅다 주는 술들을 연거푸 마셨다며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기다렸던 그의 마음이었던 터라 저는 수줍게 그의 마음을 승낙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처음 봐왔던 것보다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제에서 태어나 아기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형과 함께 자랐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터라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수재로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타며 3남매 중 유일하게 명문대에 진학했고 등록금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4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쉼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살아온 인생을 듣고 있자 하니 정말이지 성실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의인화됐다면 이 남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나이 또래의 남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심성과 인품이 느껴지는 남자였죠. 그렇기에 그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인 것처럼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는 게 저에게도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여졌고 처음으로 시어머님께 인사를 올리고자 거제를 찾았죠.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남편과는 사뭇 달랐어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잃고 거제에서 물질해온 해산물을 가져다가 작은 횟집을 운영해내며 여자 혼자 몸으로 3남매를 키워낼 만큼 강인한 분이셨죠. 그래서인지 남편을 향한 시어머님의 자긍심은 남달라 보였어요. 마치 서울의 상경에 금이 환영한 아들을 버선발로 맞이하는 어머니 마냥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저를 보기보단 아들을 맞이하기에 바빠 보이셨죠. 그렇게 한 상 떡하니 차려진 바다밥상 앞에서 살뜰히 아들을 챙기시더니 그의 식사가 마무리되고서야 저에게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과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저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영 이해가 안 가진 않았죠. 시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냐며 물으셨고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학교는 아니었기에 제 출신 대학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에잇 우리 아들보다 안 좋은 대학 아니냐며 연신 그를 가졌을 때 태몽부터 어려서는 얼마나 영특했는지 마치 위인전 마냥 그의 일대기를 쭉 나열하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저희 집에 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어려서 지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단 소리에 갑자기 무슨 병이었는지 꼬치꼬치 물으시더니 결혼 전에 꼭 건강검진서를 받아오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눈치가 보이셨는지 요즘은 다 결혼 전에 서로 건강한지 알아보지 않냐며 자신이 과부로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여간 쓸쓸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며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덧붙이셨죠. 여자 혼자 몸으로 가족을 책임지다 보니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며 살아 젊어서부터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 저러시나 보다 싶자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럼에도 같은 여자로서의 연대감이랄까요? 혹은 연민이었을까요? 그런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며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님은 온 김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켜주겠다며 제 손을 이끌고 동네로 나가셨고 보는 사람들마다 족족 며느라기 될 아이라며 저희 아버지가 오래 교편을 잡은 분으로 서울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실 만큼 훌륭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다며 그래서인지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며 작은 동네라 망정이지 노인회관, 마을회관, 동네 슈퍼마켓을 샅샅이 돌고 나서야 인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내심 저를 자랑하고 싶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어머님을 보니 과하다 싶으면서도 제가 마음에 드시는구나 싶어 귀엽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아래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별탈 없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서였는지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격경사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첫째를 출산하니 정말이지 저의 일상은 매일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육아휴직 기간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모두 소진하고 회사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시어머님이 떠올라 부탁을 드려볼까 싶었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있던 저에게 첫째를 안아올리며 애기 맡길 생각이라고는 애초에 할 생각도 말라며 본인은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서 3남매를 키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이미 못 박아 애봐줄 마음이 없음을 표출한 시어머님의 선전포고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얻고 출근하며 회사에 마련된 임직원용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야근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매일 퇴근 시간이 되면 구두를 신고 초조한 마음을 안고 쏜살같이 뛰어가 아기를 픽업해 집에 돌아가야만 했죠. 남편은 이제 막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었던 터라 상사 눈치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같은 회사에 함께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저도 그런 남편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 퇴근과 동시에 육아 출근을 이어가며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가기를 3년. 그러던 중 저희에게 둘째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저희의 둘째는 무려 일란성 쌍둥이였죠. 정말이지 하늘의 축복이다 싶었어요. 남자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이지 아이가 하나이다 셋이 되는 건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육아 난이도였어요. 하나가 울면 하나가 따라 울기 시작하다 보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 일쑤였고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 방광염에 변비까지 걸리다 보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금세 체력의 한계가 여실없이 드러났고 정말이지 누구라도 제발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에게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왜 자기한테 연락하냐며 저희 아버지는 뒀다가 국 끓여 먹을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거리상으로도 자신보다 저희 아버지가 훨씬 가까운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 딸이 낳은 손자들 좀 못 봐주겠냐며 온갖 핑계는 물론 저희 아버지의 부성애를 들먹이며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얼마나 봐주기 싫으면 저러나 싶으면서도 저런 마음인 사람한테 애를 맡겨도 문제다 싶었어요. 애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싫은 내색을 하실까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애들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시어머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었기에 제가 시어머님께 맡기고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실망해 남편에게 이러이러하니 그냥 내가 이 차에 회사를 간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살피겠다고 하였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통영에 있는 누나네 애들도 봐주기 싫어서 그래서 횟집을 차리신 거라며 횟집을 차려두면 본인이 매일 나갈 일이 생길 테고 그럼 어찌되었거나 표면적으로는 할 일이 있어 손주들 안 봐줄 명목이 생기는 터라 손님도 없어 늘 적자인데도 기어코 횟집 문을 닫지 않는 거라며 시어머님께 일말의 기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를 듣다 보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이 싹 사라지더군요. 남편도 저만 괜찮다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좋겠다며 되려 자기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제 두 손을 맞잡더군요. 그러곤 자기가 야근 수당까지 톡톡히 채워오겠다며
쌍둥이들 유치원 갈 때까지, 첫째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고생하자고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남자와 살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퇴직 수순을 밟았고 저의 첫 회사이자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이라 아쉬움은 컸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더 값진 일이라 생각하며 조금만 참고 견뎌내자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일이야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남편 월급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 잘 아껴서 쓴다면 남편과 예정한 시간까지 충분히 버틸 수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데 열중했고 저도 제 아이들을 제가 직접 돌보다 보니 안심이 되어 마음도 한결 편했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 친인척 결혼식이 있어 전날에 미리 올라와 저희 집에서 묵겠다던 시어머님은 남편이 기차역으로 모시러 간다고 몇 시 차로 올라오시는지 여쭈었지만 택시 타면 다 알아서 데려다 주는데 뭐하러 마중 나오냐며 알아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골 노인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걱정이 되었던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모시러 갈 테니 그 언저리에 도착하는 기차를 타고 오시라 하였죠. 저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애셋을 이고지고 제가 기차역에 가는 것보다 남편이 퇴근길에 모시고 오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오셔도 아이들 한 번은 돌봐주신 적 없었기에 느지막하게 오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날도 남편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시겠거니 싶어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비밀번호 키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바리바리 짐을 들고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 왜 지금 오시느냐 물었고 시어머님도 왜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느냐 물으시더군요. 실은 시어머님은 제가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육아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퇴직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하게 된 건 남편이 굳이 제가 퇴사한 걸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봐야 좋은 말 들을 거 하나 없다며 애 보는 것도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을 사람한테 사서 핀잔을 들어봐야 저만 더 힘들 거라고 해서였습니다.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다시 이직하고 일 시작할 건데 그때 말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미 수십 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겪어봐 누구보다 잘 알았던 남편의 우려가 더해진 나름의 묘책이었죠. 그간 잘 숨기고 있었던 터라 퇴사하고 1년이 넘도록 시어머님은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 아직도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며느리라 철석같이 믿고 계셨죠. 하지만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 손자들 키우려고 회사를 잠시 관둔 것뿐인데 싶어 이참에 들킨 김에 다 실토하자 생각해 이런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었다 시어머님께 고하게 되었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두 눈을 부릅뜨며 그럼 이 많은 입은 누가 먹여 살리냐고 내 아들만 죽어라 고생하게 생겼다며 제 아들 불쌍하다 땅을 치시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애를 셋이나 낳냐며 안살림 꾸리는 여자가 애초에 몸조심했으면 이럴 일도 없지 않았겠냐며 연이어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시더군요.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대놓고 왜 애를 셋이나 낳았냐며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정말이지 나이를 어디로 두셨나 싶더라고요. 아니, 대체 일말의 예의는 있으셔야지.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저 흉보는 거는 애들도 귀신같이 알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두니 이렇게 팔자편하게 집에서 쉴 생각을 하지 않냐며 이게 다 자기가 아들을 너무 잘나게 낳아 키워 아들이 이 고생을 한다고 어찌나 핀잔을 주시던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같은 대기업에 다녔고 일 못해서 잘린 것도 아니고 아이들 돌보기 위해 그나마 월급이 저보다 더 많은 남편이 회사에 남는 게 합리적이다 싶어 제 커리어를 포기한 건데 애초에 이런 사실을 아랑곳 하실 분은 아니지만서도 참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싶어 서운하기 그지없었죠. 정말이지 제가 아니라 남편이 집에 앉아 아이를 봤었다가는 두고두고 저를 원망하다 못해 증오하며 집안이 뒤집어지고도 남았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님의 구박과 핀잔은 저녁 식탁에서도 연이어 끝날 기색이 없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치며 그럼 애초에 어머님이 애들을 좀 돌봐주거나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냐고 화를 내더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원래도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거니와 칼 같은 면은 있을지언정 살면서 시어머님께 이렇게까지 예의 없이 군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은연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많이 힘든가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님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결혼식만 들렸다 곧장 거제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퇴직 사건은 얼추 마무리되는 듯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 고주망태가 되어 저희 집 비밀번호도 못 누르고 있더군요. 저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아이들이 깰까 싶어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힘겹게 남편을 집에 옮겨두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작은 박스가 보이더군요. 그 박스 안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사용했을 법한 사무용품과 함께 명함집 등 그간에 일해왔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음날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죠. 남편은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실은 이미 몇 달 전에 부서에서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가 어그러지면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이제 막 차장이 된 남편이 책임자로 낙점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책상은 이미 화장실 앞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위치가 바뀌더니 그 다음엔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듯 회사 내 전 직원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기에 이르렀고 저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남편은 버티다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저에게 그렇게 다 큰 남자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위로했고 그간 고생했으니까 몇 달 쉬면서 일이야 다시 찾아보면 된다고 그를 다독였죠. 하지만 남편의 재취업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첫 직장인 대기업에서 15년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이미 나이는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직급과 연차에 맞춰 이직할 만한 회사를 찾기란 쉽지 않았죠. 현실적인 조건을 타협해가며 겨우 찾은 새로운 회사들은 아무리 성격 좋고 성실한 남편이라도 그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막 회사의 문을 연 스타트업에서 그나마 남편을 채용했지만 이마저도 회사가 부도나 없어질 위기에 처하며 더 이상 남편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고 누가 아이들이라도 봐준다면 저라도 일을 찾아볼 텐데 싶다며 속상함을 토로하기에 이르렀죠. 친정아버지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봐봐야 제 성에 차기 어려울 것 같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아이들 곁에 엄마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저희 부부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며 잘했다 북돋아 주셨어요. 그러더니 절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며 그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는 매달 조금씩 아이들 간식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다 큰 딸 내애가 손을 벌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지만 남편의 퇴직금은 저희 5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보니 염치불구하고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저희 가족이 처한 재정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시어머님에게 이런 상황을 고하고 아이들을 부탁드리려 하자 남편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시어머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저도 쉽게 도움을 주실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서도 그래도 자기 막내 아들만큼은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시니 아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이번만큼은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도와줬을 거라며 그저 자식들 앞세워 허울 좋은 것만 챙기기 바쁜 분이라며 결혼 10년 동안 제 어머니를 그렇게 겪어보고도 모르겠냐며 혹시 실수로라도 본인 퇴사 소식 전하지 말라 딱 잘라 말하더군요. 괜히 퇴사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아쉬울 소리만 늘어놓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여유가 어디 있냐며 그럴 여유 있으면 아버님을 한 번 더 찾아뵙고 감사하다 전하는 게 맞다며 연신 맞는 말만 골라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님께는 그 어떤 소식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저와 남편은 생활고만큼은 피해보고자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나섰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의 고배를 마시고서야 새 차일을 구하게 되었고 남편은 되려 몸이 피곤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며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책임지려는 심지가 꺾이지 않도록 애써 웃어 보였죠.
남들은 세차장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운영할 나이에 남편은 하루 종일 작은 차에서 대기하다 세차를 부르는 연락이 오면 이것저것 이고지고 자기 차를 이끌고 갔고, 대신 손세차를 하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을 남편을 생각하니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그럼에도 남편은 전보다는 줄었지만 다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한시름 마음이 놓였는지 회사를 다닐 적보다 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 세차 일을 하기에 바빴죠. 저도 짧게나마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이면 집 근처 마트에서 진열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식비라도 보탤 겸 일을 시작했죠. 우리 부부는 둘 다 몸은 고되었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아서인지 아니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 덕분인지 다행히도 저희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되어 집에 들어오더니 오자마자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자 마흔이 넘은 남자가 울먹이듯 식은땀을 흘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더군요. 예약되었던 스케줄이 펑크가 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당일 세차 문의가 들어왔고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어 당장에 차를 끌고 달려갔다죠. 그런데 하필 손세차를 부른 분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직원분의 차였고 집들이에 초대받아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던 저희 친정아버지와 딱 맞닥뜨린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이런 모습을 들켰다는 창피한 마음에 경황이 없어 친정아버지에게 인사는커녕 세차 비용도 받지 못한 채 급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렇게 허겁지겁 집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장인어른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신 것 같다며 어쩌면 좋냐고 계속 걱정을 하더군요. 결국 다음 날 친정아버지가 먼저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저희 아버지는 남편에게 직업의 귀천이 어디에 있냐며 남편의 손을 잡고 어제 못 받고 간 세차 비용 본인이 직접 받아왔다며 봉투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본 선생님에게 본인 사위라고 앞으로 잘해주라고 말해두었다며 세차는 여기서만 하라며 아버지는 자기가 홍보도 하고 단골도 확보해왔다고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어찌나 애를 쓰시던지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어요. 그런 장인어른의 노력에 남편은 그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희 친정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뭐가 죄송하냐며 제 몸 앞세워 가족들 책임지는 게 쉬운 일이냐고 우리 사이 같은 사람이 요즘 어디 있냐며 우는 남편을 독려해 주었고 저희 아버지도 끝끝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진한 부정이었는지 남편과 아버지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그간 고생했다고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는 듯 보였죠. 잠시 후 친정아버지는 아이들 셋을 키우려면 그래도 제법 집이 커야 한다며 저에게 본인의 집을 정리하고 그 돈을 보태 더 큰 평수로 집을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물으셨고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아버지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아이들도 제법 커서 첫째는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쌍둥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친정아버지와 살림을 합치면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내년이면 아버지도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터라 육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아버지라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럼 저도 직장을 구해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저희 6가족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겠다 싶었죠. 결국 저희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의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 중 제일 좋은 집을 장만했다며 역시 우리 막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며 온 동네에 서울의 4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한 막내 아들 소식을 알리고 다니느라 바빴다고 내일 모레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시더군요. 하필 오셔도 제일 정신없는 이사 당일을 골라잡나 싶었지만 어차피 이사하면 한 번은 오실 텐데 싶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두었어요. 어차피 이삿 날이라 이삿짐 옮기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시어머님 신경 쓸 겨를도 없겠다 싶어 오히려 이렇게 넘긴다 생각하니 다행이다 싶었죠. 역시나 시어머님은 오자마자 이사를 도울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 보이셨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방 저 방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 바빠 보였어요.
시어머님께서 거제에서 오래된 집에 살다 보니 높은 아파트에 이런 집이 생경해 이런가 싶어 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저의 무관심은 곧이어 큰 재앙을 불러왔어요. 시어머님은 어디서부터 들고 왔을까 싶은 커다란 짐가방 하나를 안방에 툭 던져두시더니 남은 여생은 자기가 여태까지 고생해서 키운 막내 아들 성공한 덕 좀 보며 편히 살아봐야겠다며 서울에 올라와 저희와 살겠다고 선포하시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어찌나 뻔뻔하게 눌러앉으시는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래서 빤히 이삿날인 걸 알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낼 방을 독점하기 위해서 말이죠. 시어머님은 거제에서 과거로 옮겨오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본인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저렴한 것들로 주변에서 사서 방을 채우겠다며 커다란 안방에 뭘 넣을지 그래도 침대는 좋은 걸 써야 하지 않겠냐며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저희 집 안방을 점령하고 계셨죠. 그러다 참다 못한 남편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제발 사람이 정도가 있고 염치 좀 있으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결국 이미 오래전에 엄마가 그렇게 대기업 입에 달고 살던 그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잘려서 가장 노릇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가족 도움 주신 건 장인어른뿐이라며 이 집도 장인어른 도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며 결국 그간 숨겨온 비밀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더 강적이셨어요. 연이어 남편은 대체 엄마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기뚱으로도 듣지 않으시더니 그새 짐가방을 베고 안방에 떡하니 눕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잘난 사이 공짜로 얻으려고 했냐며 그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냐고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가 본인의 집을 팔고 도움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하필 때마침 본인의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도착한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님의 망언을 모두 듣게 되셨고 아버지는 짐을 실어온 트럭을 돌려보내며 자기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사돈 어르신 입장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고 섣불리 집을 합친 것 같다며 저와 남편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만 남긴 채 우선 오빠네 집으로 돌아가셨죠. 정말이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너무 속상하다 못해 분통이 터졌어요. 대체 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제껏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건 시어머님이 아닌 저희 아버지였어요. 연달아 이어진 딸 부부의 퇴직 소식을 알게 되고부터는 아버지는 자기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며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남편이 세차 일을 하고부터는 주말도 없이 일했던 터라 일주일 내내 저 혼자 삼남매에게 시달리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거진 매주 주말이면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며 저희 집을 찾으셨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레 외할아버지를 기다릴 만큼 이미 저희 가족에게는 시어머님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이대로 시어머님 소나기에 휩쓸릴 수 없다 생각되었는지 며칠 후 어디서 났는지 모를 커다란 짐가방들을 연이어 들고 들어오더군요. 헌데 이상하게 그 짐가방들이 눈에 익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아들이 왔나 싶어 안방에서 후다닥 나와 얼굴을 비추시더군요. 한껏 콧소리를 내며 아들 왔냐고 마중하는 시어머님에게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차곡차곡 짐가방을 안방에 쌓아두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님은 이게 뭐냐며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난 것이냐 물었지만 남편은 철저히 무시했죠. 곧이어 남편은 머쓱한 얼굴을 한 저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더니 이 안방은 장인어른이 쓸 거라며 당장 짐 챙겨서 거제로 내려가라며 불호령을 내리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 시어머님 때문에 집을 팔아 저희를 도와주신 탓에 거처도 없이 저희 오빠네 집에 머물고 있던 저희 친정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모셔왔던 것이죠. 본디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도움을 받는 건 물론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런 면에서는 특히나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죠. 그런 분이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있는 집에 얹혀있을 생각을 하니 사이도 자식인데 자식된 도리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남편은 특단의 조치이자 결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은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하셨죠. 그러더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내 나이 23, 네 아버지를 잃고 그 꽃같이 젊은 나이에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재가도 안 가고 내 청춘 다 바쳐 키웠더니 이게 무슨 부르막심한 짓이냐며 주저앉아 거실 바닥을 치며 울고불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땐 그렇게 생판 남대하듯 칼같이 굴어두고는 왜 이제 와서 이러냐며 장인어른 뵙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자기는 정말이지 내 자식들에게 엄마 같은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울분을 토로하더라고요. 연이어 이 집도 우리 삼남매 생각해서 장인어른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집 팔아가며 도와주신 건데 막말로 엄마는 이 집에 땡전 한 푼 보탠 것도 없는데 대체 엄마가 뭐 한 게 있다고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냐며 앞으로 이 방은 장인어른 방이라며 시어머님을 내쫓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거제에 있는 재산들은 단 하나도 정리하지 않은 채 그저 며느리 수발 받으며 막내 아들 덕에 서울살이나 해보려는 심보로 저희 집을 찾았던 것이고 절대 저희 아이들을 봐주신다거나 저희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실 마음은 일절 없으셨죠. 제 욕심도 챙기고 남은 노후는 편히 보내고자 했던 못된 심보가 들통나자 결국 시어머님은 남편 등살에 쫓겨나듯 거제도로 다시 돌아가셨고 남편은 이후로 결심했는지 시어머님과 연 끊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각별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며느리고 마치 그이가 아들인 양 말이죠.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고심하게 되었고 적어도 내 욕심과 사심을 충족하는 도구로 자식을 쓰진 않아야겠다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저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내 자식들이 살면서 넘어야 하는 수많은 언덕을 같이 넘어줄 수 있는 그저 딱 그 정도의 부모가 되어주겠노라. 저와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어요. 자식 인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탐하지도 않고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라며 저와 남편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짐하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큼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 부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길 바라며 이만 저희 이야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